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박인환 시인의 시 목마와 숙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학창 시절에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렇죠. 교과서에 꼭 나오니까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술 마시고 좀 슬퍼하는 시 뭐 이 정도로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하,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게 그냥 우울한 시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고 느낄 때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생존 가이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절망 속에서 힘을 찾는 법에 대한 안내서라. 네, 실제로 1950년대라는 그 시대적 절망을 온몸으로 통과해낸 시인의 목소리니까요. 그저 감상에 젖은 푸념이 아니라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눈을 뜨려는 어떤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느껴지는 시죠. 바로 그겁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네. 첫 구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술, 버지니아 울프, 떠나버린 숙녀. 아, 마치 안개자욱한 흑백 영화의 첫 장면처럼 지적인 동시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이 분위기. 이 쓸쓸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첫 구절에 이 시의 거의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술, 그리고 지성,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죠. 그리고 상실, 목마와 숙녀. 세 가지가 다 있네요. 네, 이 세 가지가 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시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정말 절묘합니다. 그럼 그 상실의 이미지부터 따라가 볼게요. 시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미지가 바로 목마예요. 네, 목마.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거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저는 여기서 주인을 버리고 라는 표현에 탁 걸리더라고요. 아, 내가 잃어버렸다, 뭐 놓쳤다 이게 아니라 목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이 시가 말하는 상실감의 핵심이에요. 그런가요? 우리가 보통 상실을 말할 땐 수동적이잖아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처럼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아끼던 순수함이나 사랑 같은 존재가 의지를 가지고 나를 떠나버린 거예요. 와, 마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 같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폭력적인 상실이죠.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력감이 훨씬 깊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군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서 떠나버린 듯한 느낌? 와, 정말 잔인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실체는 떠났는데 방울 소리만 남았다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기억의 잔성? 음, 혹은 뭐 트라우마 같은 거죠. 몸은 사라졌는데 그 존재가 남긴 감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텅 빈 집에서 옛 연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실체는 없어서 잡을 수도 없는데 청각적 이미지만 남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 공허함이 극대화되는 장치죠. 그러네요. 여기에 가을이라는 계절까지 더해지니 그 스산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게 지고 사라지는 계절 속으로 나의 소중한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깥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시인의 내면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깥보다 더 처참한데요? 네, 맞아요. 솔뱅에 별이 떨어진다 상징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하늘에 떠있던 이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부서져 내린다. 이 감각이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여기서 별은 당연히 꿈, 희망, 이상 같은 걸 상징하겠죠? 네. 그런데 그 이상이 외부 세계에서 그냥 사라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굳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부서진다고 말하죠. 외부 세계의 붕괴가 내면의 파괴로 직접 이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를 가장 무섭게 하는 단어는 가볍게예요. 산산조각 난다거나 박살 난다가 아니라 가볍게 부서진다? 그 표현. 네, 마치 원래부터 단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듯이 먼지처럼 바스러지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가볍게라는 부사 하나에 이 시가 말하는 허무주의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허무주의요? 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이상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소리도 없이 쓰러져 버릴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그런 뼈아픈 깨달음인 거죠.
거대한 충격으로 깨지는 건 차라리 비극적이고 장엄하기라도 하죠. 근데 이거 너무 허무해서 슬퍼할 힘조차 뺏어가는 듯한 파괴예요. 그리고 이 붕괴는 개인의 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정의 그림자를 버릴 때 그렇죠. 이건 거의 세상의 종말선언 아닌가요? 문학, 인생, 사랑 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가치가 다 죽어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이 망했다고 농담처럼 말하는 그 감각의 원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절을 통해 시인의 공허함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시대 전체가 겪었던 정신적 공황 상태와 연결됩니다. 아, 시대상이랑? 네,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시대. 지식인들이 느꼈을 법한 절망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죠. 특히 사랑의 진리가 애정의 그림자마저 버린다는 표현은 정말 극단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본질은 물론이고 희미하게 남은 흔적, 껍데기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거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폐하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겠네요. 그런 극한의 절망 속에서 시인은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바로 버지니아 울프. 네, 버지니아 울프.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죠. 그 많고 많은 작가 중에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그냥 지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유명 작가 이름을 가져온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훨씬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죠. 어떤 연결고리죠? 버지니아 울프는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과 환청에 시달리면서 그 고통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예요. 말하자면 절망의 전문가, 고통의 대선배인 셈이죠. 아, 절망의 전문가. 네. 지금 화자가 겪고 있는 내면의 붕괴와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절망의 동지를 찾아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위대감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동질감을 바탕으로 시인은 아주 중요한 다짐을 합니다. 여기가 이 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거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이 구절이 정말 문제적이에요. 잠깐만요. 등대에 불이 꺼졌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라니요? 비관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데 이건 그냥 포기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어차피 망했으니 망한 채로 살자? 뭐 이런 건가요? 하하,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요.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라고요? 이건 일종의 적극적 비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아, 헛된 희망 고문을 하는 대신 그래, 등대불은 꺼졌어. 앞으로도 켜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 이게 현실이야. 라고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다? 네. 그리고 그 비관적인 현실을 끌어안은 채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럼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바로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하고 소중했던 것들의 기억을 비록 그것이 처량하고 아프더라도 잊지 않고 붙들고 있겠다는 의지예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슬픔을 피하거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슬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걸 똑바로 마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게 다 그런 의미였군요. 고통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맞아요. 일종의 의식, 리추얼 같은 거죠. 이 태도는 바로 다음 구절로 이어져요.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백마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아, 절망 속에서 술에 취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눈을 뜨고 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는 역설. 정말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절망을 마주하기 위한 각성제로서의 술이라니 정말 멋있네요. 네. 그런데 시가 이렇게 비장하게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그 부분. 아니 방금 전까지 세상 모든 고뇌를 다 짊어진 듯 얘기하더니 갑자기 내 인생은 그냥 흔해 빠진 잡지 표지 같은 거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시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전환점이에요. 그토록 깊게 파고들었던 자기 자신의 고뇌와 상실감, 그 모든 실존적 번민조차도 결국엔 별것 아니라는 냉소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거죠. 나만 이렇게 특별히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건 누구는 경를 싸구려 심파였잖아 하는 자각이요. 그 깨달음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왠지 더 깊은 허무로 빠져드는 느낌인데요. 내 고통이 특별하지도 않다는 사실에서 오는 허탈감이랄까요? 둘 다 가능해요. 내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역으로 내 고통마저 이렇게 통속적이라니 하면서 더 깊은 허무에 빠질 수도 있죠. 이 시에서는 후자 쪽인 것 같고요. 네, 이 시에선 후자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통속적인 거라면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슬픔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 하고 묻는 거예요. 결국 시는 어떤 답도 주지 않고 희망적인 결론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풍경을 보여주면서 끝나죠. 네.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꺼진 은전에 절룩거린다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솔뱅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모든 게 끝나고 텅 빈 공간에 슬픔의 소리만 가득한 느낌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상실의 풍경을 완벽하게 그려내며 마무리합니다. 이상을 상징했던 목마는 이제 땅이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어요. 현실에선 완전히 소멸된 거죠. 네. 유일하게 남았던 기억의 흔적인 방울 소리는 이제 꺼진 은전, 즉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빛바랜 동전 위에서 절룩거린다고 표현돼요. 기억마저 온전치 못하고 병들었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꺼진 은전이라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한때는 반짝이며 가치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동전처럼 기억의 가치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 쓰러진 솔뱅 속에서는 가을바람 소리가 목매어 우는 소리로 들려요. 내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내 안의 울음소리가 되어버리는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무너진 완벽한 슬픔의 상태. 결국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슬픔의 소리뿐이라는 지독한 허물을 보여주며 시는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를 통해 한 시대의 지독한 상실감과 허무함, 그리고 그 절망을 끝까지 마주하려는 한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 시가 생존 가이드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듣고 보니 어떤 희망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가 주는 가이드는 절망에서 탈출하는 법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길을 잃지 않는 법. 네.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지죠. 시 중간에 나왔던 그 질문.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어쩌면 이게 시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두려워서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외면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난 텅 빈 자리에 당신에게는 지금 어떤 소리가 남아있나요? 이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하며 당신만의 목마와 그 희미한 방울소리에 대해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